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도 교회나 각종 모임 관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말을 고비라고 보고 방역 지침 준수를 거듭 당부했는데요. 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두 분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으로 번지면서 지금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300명대 확진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 2차 유행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2차 유행에 대해서는 네. 많은 선진국에서도 지금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많은 사람이 확산되지도 않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집단 면역을 위해서 예방접종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2차 유행이 올 거라고 모두 생각을 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 전후인 이 쌀쌀해지고 건조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마도 이제 7월 말 8월 초에 휴가 지역 그리고 이 수해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면서 특히 에어컨 내에서 이 전파가 되기 쉬운 지역에서 많이 접촉을 했고 그 접촉하는 시점에서 이 무증상 확진자분들과 접촉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성질환자나 고령 환자부터 환자가 발생을 했고 네. 그 환자를 연결고리를 찾다 보니까 8월 13일, 14일에 50명, 100명, 150명의 환자가 생겼고 그때 방역 당국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전국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집회 등을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증폭이 되면서 현재 상태까지 온 것으로 생각되고요. 현재 2차 유행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대규모 집회가 지난주에 있었지만 집회 중에서 방역이 어느 정도 지켜져서 확산세가 멈췄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요. 예. 아마 내일은 일요일이라서 많은 분이 검사를 못 받지만 월요일, 화요일 되면서 400명, 500명 정도의 확진자가 증가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본격적인 확산세, 특히 전국적 확산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2차 대유행이 맞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려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계속 현실이 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봐도 뭐 늘어나고 있는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별로 봐도 전국 어디 한 군데도 빠진 적이 없이 모든 지역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또 예. 하나는 이제 깜깜이 환자라고 하는 조용한 전파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깜깜이 환자 숫자가 거의 20%에 가까워요. 네. 그러면 우리 사회의 20%는 증상이 없는 상태나 경증 상태에서 충분히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위험성에 빠져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거리에서 스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도 드러나진 않지만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우리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우리를 보호할 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방역 당국이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64명이 추가돼서 이제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수가 796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집회가 있었는지 일주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 전부터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 대한민국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19의 특성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연구들, 특히 국내 연구들을 봤을 때 약 75%에서 80%는 특히 생활치료센터에 계셨던 분들은 증상 자체가 없이 격리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6월 말부터 7월 말, 8월 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확산세도 줄었지만 작은 착시 현상이 아니었을까. 즉 환자는 있었고 감염자는 있었지만 젊고 건강한 층에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환자의 숫자를 가늠하기 어려웠고 추적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이 휴가로 진행됐던 것과 수해당 오랜 시간 장마가 되면서 실내 생활로 접촉을 했고 그중에서 면역이 약하거나 고령자에서 환자 또는 의심자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연결고리를 찾게 된 거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여러 집회를 봤을 때 60세 이상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아마 그 이전에 사회 전반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았고 그것이 마치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봄철, 가을철 간혹
강원도에서 산불이 납니다. 네. 그래서 진화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산바람이 불면 다시 불이 살아나잖아요. 네. 즉 겉으로 보이는 큰 불은 없었지만 잔불들이 많았던 상태에서 집회가 대규모 사람이 모이는 그런 행사들이 이런 불을 확산을 시키는 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사랑제일교회 관련 이야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어제 이제 사랑제일교회를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광복절 집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회 계획 또 회의록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제 저녁에도 사실 행정당국 서울시에서 관계자들이 방역 관계자들이 가서 자료를 압수해 오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걸 들고 가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어젯밤 4시간 정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PC 그리고 이제 자료들을 확보를 했는데 그 자료의 내용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하는 명단, 그다음에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이 일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광화문 집회를 거기서 추구해서 만들다 보니까 집회 계획 그다음에 회의록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온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지만 지금 나온 얘기만 보면 집회 계획이나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 집회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참여하고 어느 교회 분들이 주로 참석하게 되는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의 명단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광화문 집회 인근에서 체류자들 1,500여 명의 체류자 명단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휴대전화 사용, 기지국을 통해서 휴대전화 사용했던 분들 그런 분들의 명단이 확보된 것 같은데 이분들의 명단도 확보를 해서 지금 방역 당국이 이분들에게 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발적으로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시다가 지금 이제 집행영장을 가지고 가니까 결국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을 볼 때 책임 있는 어떤 종교단체의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정광훈 목사가 갑작스럽게 한기총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고 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기총 회장의 자리가 지금 본인이 이름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식물 회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한기총 회장의 임기를 2019년에 시작을 했는데 1년 이후에 재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표를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막고 안에서 본인들의 정광훈 회장의 연임을 찬성하는 사람들만 기립박수로 해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게 법원에서 잘못됐다라고 판결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임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직무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기총 회장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어찌 보면 본인이 핍박받고 있다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공권력의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 내가 말하는 말에 따라주시고 나를 좀 지지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보여요. 즉 실제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회장이라는 자리를 던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실제적인 역할은 못하지만 의미적으로 사람들한테 특히 본인을 따르고 본인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 극우 보수 진영에게 메시지를 던져서 본인이 핍박받고 있는 목회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 중에서 워터파크에 이제 갔다 왔다라고 이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이제 그랬었죠. 드러났는데 예. 방역 당국에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좀 조치가 취해지는 제가 볼 겁니까? 때는 우리가 이제 준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번에 다 기억하실 때 인천에 있는 학원 강사 케이스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학원 강사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일하는 부분을 숨기고 얘기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었고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나서 2차, 3차, 4차까지 확산되면서 문제가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구속됐습니다. 이 법으로 보면요. 감염병 예방법으로 보면 만약에 이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대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구속이 가능해진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어떤 결정을 낼지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인천 학원 강사의 예를 준용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번에 지금 잘 아시는 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들까지 나와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그 인천 학원 강사에 준하는 형태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어쨌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오늘 보면은 17개 전국 시도 처음으로 전국에서 다 발병을 해서 확진자가 나와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중에서도 병원 내 감염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경남 마산의료원 또 양평에 있는 양평병원, 서울에서는 또 아산병원에서 뭐 의료진과 직원한테서 확진자가 발병이 나왔고 또 경기 분당 차병원에서는 입원 환자 중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속출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원내 감염 우려가 좀 커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 병원이 폐쇄되는 것을 막아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퇴근하면 집에 가죠. 또 친구들 만날 수 있고 합니다. 즉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혹시 이 바이러스가 병원에서 서로 퍼뜨려서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우려는 제가 한번 씻을 수 있도록 과거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때 큰 고초를 겪었던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이 유명한 곳이 있죠. 그곳에서 수술방에서 근무하셨던 간호사 선생님들이 2분이 감염이 돼서 굉장히 큰 걱정을 했는데 네. 사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병원 중에서도 응급실 관련해서 의료진의 감염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병원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꼭 의료진 외에도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환자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고요. 예. 다만 그분들이 이제 개인 생활을 하는 부분, 네. 집에 가서 집에서 잘 때 마스크를 쓰고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분, 친구분에게 전염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환자분, 입원 중인 환자분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우선은 입원하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전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응급 환자로 지금 당장 맹장 수술을 받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이 코로나19 검사에 양성 확진이 되기 전이라고 하면은 네. 수술방을 완전히 차단하고 방호복을 입고 의료진 분들이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은 코로나 검사를 해서 환자분이 음성인 걸 확인한 후에 입원하는 것이 벌써 몇 달 됐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면 예전 메르스 때처럼 병동 내에 감염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의료진들의 감염인 경우에는 의료진들의 개인 생활에서 가족들의 부주의라기보다도 현재 이 코로나19의 확산세의 일종의 피해자가 되신 거고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그 의료진들은 저희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인의 그 조직에 알리고 그다음에 검사를 하고 자가 격리하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나오는 얘기로만 가지고 병원을 폐쇄하거나 거기 있는 모든 의료진이 감염됐거나 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뭐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총 2,500여 개의 병상 가운데 한 1,100여 개, 한 43% 정도만 남아있다라는 상황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내일하고 모레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무도 300명을 넘을 거로 예측을 안 했는데 저는 400명, 500명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집회를 다녀오셨던 분들이 본인이 방역을 잘 하셨고 적극적으로 잘 검사를 하셨다고 감안하면 어제까지 네. 그랬다고 하면 300명 수준으로 유지가 되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에 그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어떤 구멍이 났다고 하면은 400명, 500명 또 일부 전문가분들은 1,000명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태라고 하면 다음 주 중이면 병상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모든 사람이 음압병상에 있고 모든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미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즉 사회와 많은 집단 간의 격리를 위한 단 그냥 집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인 생활치료센터가 생기고 환자를 구분해서 치명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준비가 조금 더딘 것 같은 느낌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 이유는 네. 지금 환자의 확산세라든지 네, 그걸 네. 봤을 때 지금 수도권에서 2개, 3개, 4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좀 더 선제적으로 미리 확보를 하고
그래야 집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번 주말이 지나자마자 바로 생활치료센터를 서울, 경기랑 각 도시도의 거점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2명은 깜깜이 환자여서 이걸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감염원을 밝혀내고 또 접촉자를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이 N차 전파, N차 감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N차 감염이 점점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모든 감염원들을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른 속도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너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또 장소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따라가는데 지금 한계가 있어요. 네. 역학조사관들이 모두 다 동원이 돼도 지금 숫자로 보나 지금 증가하는 숫자로 봤을 때는 그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본인이 자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방송에서 어느 환자가 어디서 발생했다 예컨대 감염원이 네. 그렇다면 그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선제적으로 저는 자가격리도 하고 아니면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방역 당국만 믿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예. 방역 당국은 철저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 본인이 스스로 자가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진단을 하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좀 자가격리를 하면서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세부 지침이 내려지기 전까지라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그런 어떤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N차 감염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감염원들을 찾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연결고리를 찾아내서 차단하고 격리시키는 부분이 먼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네. 그 외에 우리 개인 모두가 개인 방역을 지키면서 혹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느 사람이 어느 장소에 가서 감염됐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내가 그 장소에 갔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진단을 받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N차 감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이제 확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2단계로 이제 이렇게 격상이 되면은 어떤 점이 좀 달라지는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이제 고위험 시설 12종이 있습니다. 예컨대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업소들은 영업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경기는 지금까지 10% 정도로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네. 완전히 무관중 경기로 바뀌게 되고요. 이제 실내에서는 50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고 실외에도 100명 이상은 모일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게 돼 있고요. 예, 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만 출석이 가능하고 대면 수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중,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3분의 1 이하로만 출석이 가능합니다. 대면 수업이 가능하고 네네. 이것도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원격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3분의 2나 3분의 1의 기준은 이런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위험 시설 12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한 가지 저는 좀 이제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 그 유흥업소 중에 소위 헌팅 포차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은 등록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진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더라도 헌팅 포차처럼 여러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공간도 함께 이 위험 시설에 집어넣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 부분이 빨리 돼야만 이런 그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앞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냈는데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될 수도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고도 있지만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주말이 지나고 나서 좀 확산세가 꺾이면 이제 좀 진정 국면에 들어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저는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늑대가 나타났다는 말을 매주 금요일마다 하면 그 주말에 늑대가 나타나도 아마 늑대와 같이 춤을 출 겁니다. 네. 우리가 지난 이 4월, 5월에 주말에 고비다는 얘기를 거의 8주 연속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는 한 지역에서 확산됐던 부분과 조용한 감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거를 우리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시청자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겠지만 지금은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누구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이 증상이 없다고 그래서 코로나19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네. 또 본인이 증상이 있다고 해도 검사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킨다고 하면 그건 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어떤 생물학적 테러가 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이번 주말입니다. 예. 그런 의미로서의 그런 이야기라고 전달을 드리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의료진들은 이미 3단계로 가야 된다 하지만 3단계로 진행하게 된다면 정무적이나 행정적이나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그런 행정적 조치가 있고요. 나부터 내 마음에서 시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지금부터 시작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길어지면서 더욱더 좀 느슨해진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좀 생각도 드는데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좀 철저히 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